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지구본 도서관 책을 읽는 시간입니다.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책을 많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말씀드릴 책은 제목은 트럼프 이후의 질서라는 책인데, 원 제목이 사실은 보다 정확하게 이 책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원 제목은 무역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망가뜨리고 있는 기존 질서에 대해서 이게 맞다 그러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와 관련돼 있는 너무나 솔직한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다 때려 부수죠. 화끈하게 때려 부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린다면 그냥 변화 자체가 목적입니다. 때려 부수는 것 자체가. 왜? 일단 부수고 나면 뭔가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기존의 미국이 80년 동안 만들어왔던 제도, 규칙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미국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부순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아우 피곤해, 힘들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가 좋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등장하기 이전인 2016년, 2015년 그때면 좀 행복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회귀는 불가능한 거죠. 왜? 어떻게 보면 길면은 한 10년, 짧아도 한 8년,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우리는 근본적인 질서 변화를 이미 많이 갔어요. 그리고 세계 체제가 그쪽으로 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좋았지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결국은 이 변한 질서에서 살아남고 지금과 같은 번영을 누리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은 그러한 변화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를 담은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정의가 없어요. 이것은 옳은 이야기고 이것은 틀린 이야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책이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책 내용이 되게 솔직해요. 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들 여기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장점, 어떤 나라들은 그렇게 잘했고, 그럼 과거에는 그런 일 없었어? 라고 했을 때 뒤져가지고 케이스를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어요. 역사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학 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이드북 같은 그러한 느낌인 거죠.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그대로 하면 따라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라는 걸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라는 거죠. 저자들이 두 사람이 공전데 되게 죽이 잘 맞아요. 되게 시니컬하기도 하고 진짜로 전문성이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의 솔직한 답을 듣고 본인이 정리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페이지가 잘 넘어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건 이 책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변화하는 질서에는 도대체 무엇이 걸려 있냐? 이 도박판에 걸려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답. 번영과 평화다. 그러면은 이 새로운 판에서 싸우는 주체는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세계화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싸웠죠. 그런데 이 새로운 판에서는 정부, 기업, 대중 모두가 모두에 대한 투쟁을 전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은 왜 깨졌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 깨진 포인트에 대해서 이 저자는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무역 불균형, 그렇죠? 지속적인 특정 국가의 적자, 특정 국가의 과도한 흑자, 그리고 보조금을 둘러싼 갈등, 이런 것들이 이 판을 깨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솔직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아주 낱낱이 구체적으로 지속이 돼 있습니다. 되게 중립적이에요. 그러면 이 변화하는 세상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죠? 내가 안 죽어야 돼요. 상대방이 찌르는 칼에 대해서 내가 피해가거나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 저자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의 약점이 뭐예요? 당신 약점부터 들여다보세요. 옳고 그름이 아니고 당신의 취약점부터 들여다봐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보조금도 줄 수 있어요. 근데 보조금을 준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건이 없으면 쌓아놔야죠. 비축이라는 어떻게 보면 캐캐묵은 전술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어를 하고 나면 상대방을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상대방을 공격을 할 때 어떤 카드를 들 수 있느냐라고 하면 상대방이 우리한테 수출하는 것을 막는 수입 장벽, 우리가 상대방이 꼭 필요한 것을 수출하지 않는 수출 장벽 다 가능해. 그런데 나는 안 다치고 상대방만 다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구체적인 궁금증에 대한 케이스 사례들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러면 이 변화한 세상, 새로운 무역 전쟁에서 승리, 그러면 그 승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또 제기를 합니다. 사실 뭐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자, 승리라는 것은 한 가지 통일된 정의가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쟁국을 압도하면 내가 이 새로운 무역 전쟁에서 트레이드 워에서 승리한 거야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치명상은 입지 않았어. 다음 스테이지를 도모할 수 있어. 이것도 충분히 승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승리, 서로가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는 승리를 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선의 결과지 어떤 반드시 달성해야 될 그러한 목표가 승리는 아니다라는 저자의 이런 견해는 상당히 특이하고 신선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진짜 현실적인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저자들은 되게 이 멋있는 표현을 잘 쓰고요. 이 번역도 되게 잘 돼가지고 제가 이 각 장마다 눈에 띄는 것들을 표기를 좀 몇 개 해봤어요. 즉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질서로 돌아가는 무슨 예전역에 이미 다쳤다. 남은 질문은 하나. 이 전장에서, 이 전쟁터죠. 전장에서 어떻게 덜 다치고 살아남을 것이냐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안 다치고 덜 다치고 살아남는 게 이 무역 전쟁에서의 최선의 목표고 그걸 달성하면 승리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여러 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앞쪽, 뒤쪽 아주 밸런스가 좋아요. 그 말은 뭐냐? 어디를 읽어봐도 다 재밌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보통 같으면 제가 마음 내키는 대로 보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책은 앞에서부터 읽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씩 궁금증을 해소하고 점점 뾰족해지면서 구체적인 수단으로 우리를 점점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앞쪽의 1장과 2장 같은 경우에 보면 약간은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1장은 자, 이러한 전쟁의 비용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자, 교육을 안 하면 전 세계 GDP가 얼마나 줄어들어? 죽어? 안 죽어?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역이 주는 편익과 비용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설명을 이제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딱딱하게 뭐 숫자, 수식, 그래프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와 현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어떠한 편익이 있고 어떠한 손실이 있고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계화 시대에서 이 무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즉 19세기 이후에 이 무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효율과 혁신을 끌어올린다라는 주장이 득세를 하면서 세계화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안 하면 우리끼리만 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고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비싸고 비효율적인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잊고 있던 주제, 왜 무역을 하지? 무역이라는 것은 혁신과 효율을 끌어올림으로써 서로한테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새삼스럽게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장점만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경제학 원론에 보면 상대 우위론이라는 게 있죠. 즉 뭐 포르투갈과 영국이 서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교역을 하면 겉으로 보면 영국이 이득이고 포르투갈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써 모두가 그 전보다 효용성이 높아져서 다 이득을 본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즉 이 무역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겉으로 보면 패배자인 것 같이 보이는 쪽도 시간이 지나면 다 보상을 받아요. 그래서 모두의 전체 이 부와 효율성이 증가한다. 하지만 그거는 이론이고 현실적으로 보면 패배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개 무역의 어떤 패배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섬찟한 이야기도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인도의 벵갈 면직업이 있죠. 즉 산업혁명, 영국의 면직기, 기계에 싸우던 인도의 직공들이 전부 쓸려 내려가는 어떻게 보면 인도라는 나라가 무너진 이야기. 이게 무역을 통해서 모두가 이득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전혀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난 게 현실이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역을 단절한다면 이라는 무서운 주제에 대해서 이 저자는 여러 가지 재밌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완전히 끊는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해저 케이블이 끊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GPS가 무력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즉 세계를 하나로 연결해 주던 것들이 붕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모든 결과들은 어떻게 보면 보는 분마다 다를 거예요. 뭐 죽지는 않네 라는 것부터 야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까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제1장에 대해서 이런 멋있는 표현을 씁니다. 문을 여는 충격이 그토록 아팠다면, 즉 세계화라는 것은 다 문 열어! 라고 해가지고 강제로 막 문을 연 거죠. 아팠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아팠어요. 문을 여는 충격이 그토록 아팠다면 문을 닫는 충격이라고 순할 리 없다. 그러니까 난 이제 이거 아닌 것 같아. 난 문 닫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무 피해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실서,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각자 도생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3장에서는 이제 각자 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되게 최근 이야기, 그러니까 1925년 이야기까지 다 잘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3장은 트럼프의 이제 관세와 관련된 해방의 날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즉, 야,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나왔을 때 전 세계가 일치 단결해가지고 맞섰으면 트럼프가 저렇게 말하는 거를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잘 좋은 결과를 얻어듣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생각도 얼추 있었지만 급한 상황이 안 좋은 이런 나라들부터 먼저 굽히고 들어갔다. 그래서 그 시작이 베트남이었고 그 베트남의 모습을 본 다른 나라들이 줄줄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모든 나라들이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세상을 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전까지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항공모함 그리고 뭐 순찰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계의 경찰이라고 하는 미국이 이제는 순식간에 해적선으로 변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저자는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중국은 우리 대포가 큰 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해적선을 경계하고 맞서는 군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연합은 그럼 뭐냐? 덩치는 크지만 이렇게 할까 저렇게 될까 망설이고 있는 이제 상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책에 또 재밌는 점이 한국과 일본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한국과 일본은 뭐냐? 피스보트예요. 평화보트. 우리는 평화를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이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국가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빗대는 것도 상당히 재밌고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하고 되게 촌철살인이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트럼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저자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자관 미국의 파워를 보여주면서 중국과 맞서는 대우에 쭉 동맹국을 세워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트럼프의 목적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세련되게 잘했어야지. 너무 거칠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거친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트럼프가 무슨 동맹국을 잘 설득을 하고 달랜다고 그래가지고 저 중국이라는 나라로부터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뭔가 떡고물을 바라는 나라들을 떨어낼 수 있냐? 못 떨어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론가들의 이야기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미국이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한번 꽉 내려치고 다들 혼비백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대안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되게 현실적인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각자 도생에서 각자 도생이라는 건 싸우기도 하고 도망도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보면 트럼프 이전의 시대하고 지금 상황하고 제일 다른 게 뭐죠? 이제는 자유로운 기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본도 미국도 이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이 동원되거나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미덕인 것처럼 점점 여겨지는 사회로 급속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장에서는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기업은 국가를 위해서 싸우지는 원래 않는 존재다. 하지만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왜 우리가 말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만들어졌나라는 것을 1660년 그러니까 17세기의 동인도 회사
당시에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면허를 발급했던 동인도 회사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금 현대 중국과 당시 17세기의 이 동인도 회사가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와 기업이 이 이해가 결합을 하면서 묘한 모습들을 만들어내서 어마어마한 성취를 얻어낸 그 모델이 묘하게 겹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애써 무시했지만 사실 이 전 세계가 기존의 규칙을 깨고 새로운 무역 전쟁 그리고 새로운 판으로 넘어가는 것은 결국 다 과거 동인도 회사, 현대 중국, 이제 개혁 개방 이후 2000년대 이후의 중국의 모습의 성취 이런 것이 부럽기 때문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국가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이제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중국의 반칙 플레이에 희생도 당하고 여러 가지 피해도 있고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맞서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기업이 맞서기보다는 그냥 나의 이득을 위해서 타협하고 넘어가는 것이 기업의 본성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즉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기한테 가할 보복이 무서웠고 그리고 시장을 잃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하는 모습은 과거 중국이 했던 모습을 그대로 반복을 하겠다라는 의도인데 이것이 과연 성공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서방의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과 달리 국가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서구의 기업은 옛날처럼 고액 급여에만 돈을 많이 줄게라고 하는 거에만 반응하는 이제 병사에 비유를 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중국의 국영기업 같은 경우에는 징집병이죠. 그냥 뽑혀왔고 뽑혔으니까 의뢰껏 당연히 나의 의무로 생각하고 싸우는 이제 이러한 존재. 그리고 이 민간기업, 중국의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서방기업과 비슷한 자원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서방기업 같으면 거절할 수 없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강제로 국가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이제 그러한 관계가 돼버렸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런 중국하고 서방하고 과연 맞서 싸워서 뭐가 잘 될까? 라는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은 국가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 다만 거절할 수 없는 나라에 기업이 있을 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기업들은 거절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앞세운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무역 전쟁을 벌여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숨이 턱턱 막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이 했던 과거의 여러 행태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WTO라는 시대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리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7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7장은 누군가 반칙을 했을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0세기 초반 독일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 초반은 독일의 화학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를 쌓고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독일 기업들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같으면 이제 독점 금지법에 걸릴 만한 여러 가지 카르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면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자랑을 했죠. 경쟁자가 나타날 만하면 어떻게 됐죠? 가격을 덤핑을 칩니다. 상대방을 쓸어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격을 다시 올려서 이익을 몽땅 회수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반칙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비즈니스에서 누구든지 하고 싶을 때 동원할 수 있다면 가리지 않을 그러한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WTO에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질서는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서야 솔직히 이야기를 합니다. 10대들이 말한 스포츠 경기 규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0대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뭘 알냐.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래서 선수마다 규칙이 다르다. 즉 미국한테는 불리하게, 다른 국가들한테는 유리하게, 중국한테는 더더욱 유리하게. 파울 목록도 제각각, 개도국, 선진국이 다 누가 반칙이라는 것도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심판은 냉정하게 그러면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아주 노련하게 플레이를 끌고 가야 되는데 심판은 범생이 한 명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이 제대로 끌고 가겠느냐. 중국은 난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판에서 누가 제일 큰 피해를 봤죠? 끌고 가면 판판이 지는 것은 미국이었어요. 이거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책을 보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써놓은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중국의 보조금에 대해서 왜 제소가 안 되고 중국은 왜 계속 보조금 펑펑 뿌리면서 남들보다 훨씬 더 반칙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왜 멀쩡했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는 침묵을 지킨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중국에 갔다가 망한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증언할 능력도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살아남은 자들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야기해서 중국 시장에서 쫓겨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국은 마음껏 반칙 플레이를 계속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WTO가 무력화된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반칙 플레이에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질린 미국, 특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마지막 카드, 즉 미국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카드, 이런 제소와 관련돼 있는 판정과 관련된 것을 무력화시키면서 그냥 너도 나도 다 이거 따르지 말자라고 하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가 작동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WTO라는 이 제도 자체는 신뢰가 붕괴된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형체만 남아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래에는 과연 새로운 규칙이 등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저자는 상당히 시니컬하죠. 그래서 이제 이 시니컬한 사람들은 반대로 되게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꿈도 희망도 없어요. 되게 냉정한 이야기를 툭툭 던지는 게 시니컬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트레이드 워, 새로운 무역 전쟁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법, 첫 번째는 뭐냐? 네 약점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방어를 내가 해야 되지 않냐. 이 지금 막 다 칼을 들고 설쳐대는데 내 칼이 남들보다 더 잘 들고 내가 상대방을 베어 넘어뜨릴 자신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 자신이 없으면 일단 나의 급소부터 내가 어디 찔리면 죽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냉정하죠. 그러면서 친절하게 또 5가지 진단법을 알려줘요. 그런데 이 진단법이라는 것이 처음에 보면 되게 약간 웃기기도 하지만 되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이 아니고 진짜 현실에 입각한 그런 진단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장의 위력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즉 내가 저놈한테 이거 수출 안 하면 그러면 쟤는 나한테 굴복할 거야. 그러한 상황에서 시장은 대체를 찾는다는 거죠. 대체 물품, 대안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체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강조를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이 수많은 나라에 대해서 많은 나라에 대해서 봉쇄를 때립니다. 그리고 제재를 때려요. 그리고 막으면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떡하죠? 다 무엇인가는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경제, 사회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은 뭐냐? 중국과의 경쟁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미국이 내가 뭘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일회용 고무장갑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 아니 생산할 수 없는지 이거조차도 결국은 답을 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협상을 하고 상대방을 위협하고 판을 흔드는 미국하고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 무섭도록 냉정하게 그리고 그거를 숫자로 다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는 중국하고 이게 과연 협상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즉 협상의 레버리지라는 것은 나 자신을 아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는 멋있는 말로 매듭을 짓습니다. 급소를 아는 자가 방어를 하고 레버리지를 아는 자가 협상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은 급소도 알고 레버리지도 있을까요? 중국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 8장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제 9조에서는 이 중국 그리고 요즘엔 다른 나라도 하려고 하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비효율을 낳습니다. 라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 보조금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것을 역사적 사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이 어떤 실패를 낳았는지를 1930년대 이 아일랜드의 실패담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뿌리면 다 잘 될 거야. 그렇지 않다. 어마어마한 실패를 겪을 수도 있다. 이 보조금이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보조금을 요리에 빗대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상당히 이제 뭐 팟캐스트도 하고 글도 잘 쓰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비유가 아주 찰집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교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저지방 표시를 의심하라. 우리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저지방 이거 막 먹다 보면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보조금이라는 명분, 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줘야 돼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이면에는
항상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 뒤따라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과일 샐러드에 고등어를 얹지 마라. 맛이 어떨까요? 과일 샐러드 위에 고등어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네, 이게 뭐냐? 목표를 뒤섞지 마라. 산업도 육성하고 지역도 발전시키고 고용도 창출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보조금이 성공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정해진 코스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각 국가마다 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코스는 없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에 직접 돈을 꽂아주는 것보다는 니들이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왕창 해줘서 세금을 덜 내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보조금인 것 같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까지는 해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도 재밌어요. 식사 예절을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식사 예절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딱 잘 모르는 자리가 있는데 남들이 다 점잖게 이렇게 식사를 해요. 그럼 나도 점잖게 식사를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막 시끄럽게 하고 아무거나 막 묻히고 엎어버리고 그럼 나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보조금을 줄 때는 남들도 금방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즉 대다수의 경우에 보면은 1년 이내에 상대방도 똑같은 식으로 맞불을 놓는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해라 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손님 없이 상만 차리지 마라. 네 보조금을 줘서 만든 물건이 어떻게 팔려나갈 것인지 수요가 있을 것인지는 보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손님만 바라보고 즉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따지면 할 일도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겸해요. 즉 일본 같은 나라가 2011년인가요? 히토류 때문에 중국한테 한 방 맞았죠. 그 다음에 일본은 BC 분석으로 따지면 안 맞는 히토류 대체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나마 15%, 25% 이렇게 낮추는데 지금 그나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조건 안 된다라는 원칙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염두에 둬야 된다. 가이드북으로서는 정말 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조금과 관련돼서 되게 무서운 마지막 키워드를 남깁니다. 정부는 승자를 고르는데 서툴지만 패자는 정부를 고르는데 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승자가 될 거다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보조금 먹튀는 누가 어느 정부를 골라서 내가 보조금을 챙겨서 튈지는 너무나 잘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12장에서는 이제 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수출 통제죠. 우리가 이제 수출 통제, 지금 미국도 중국에 대한 많은 수출 통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히토류와 관련된 수출 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을 교육시키면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즉 미국이라는 나라가 수출 통제를 남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중국이 그대로 히토류라는 카드에다가 레시피를 얹어가지고 그대로 돌려놓는다라는 거죠. 즉 상대방이 나한테 수입한다라는 것은 나한테는 내가 쓸 수 있는 무기다라는 거예요. 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트럼프 이후의 질서, 새로운 무역 전쟁은 모든 것이 무기가 될 수 있는 시대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을 통제를 해서 상대방한테 뭔가를 해줄 때 나는 상대방한테 의존하는 게 없어? 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상대방한테 대해서 내가 칼을 꽂겠다라고 생각하면 친구들을 걷어서 모아서 한꺼번에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등장해요.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반도체 제재를 가했죠. 그런데 그거를 일본만 한국한테 공급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많은 나라들이 공급할 여력이나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제재는 혁신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출 통제라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잘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확실한 칼을 너무 아껴둘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는 정말 확실한 칼을 지금 꺼냈고 그 확실한 칼 앞에 이 히토류를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는다는 혁신은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되게 섬찟한 이야기입니다. 가둔다고 순해지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울 따름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자는 2050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25년쯤이죠. 그러니까 중기 정도를 염두에 두고 세 개의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줍니다. 셋 다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셋 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마다 나는 첫 번째가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세 번째가 됐으면 좋겠어 등등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어떻게 보면 열린 결론입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맞다 그러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셋 다 가능하지만 다 위협을 직시해야 된다. 어떤 시나리오가 되든 나한테 가해질 위협이 뭔지를 잘 알아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위협에 내가 노출되는 게 싫다고 문을 닫아 걸고 우리끼리만 있는 고립주의라는 것은 결국 앞서서 말씀드렸던 무역이라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장점마저도 내가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립주의에 쉽게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매듭을 짓습니다. 어쨌건 이 책은 원제가 이 책의 트럼프 이후의 질서보다도 이 책의 내용을 훨씬 더 잘 요약을 합니다. 즉 무역전쟁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적나라하면서 솔직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례들, 제시하고 있는 사례들도 웬만큼 책을 본 사람들도 잘 못 봤던 그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흥미로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르치려고 들지 않습니다. 케이스를 보고 현실이론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진짜인가요? 라고 해서 전문가도 묻고 옛날 사례도 찾고 논문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 라고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되게 냉정하면서도 솔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역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한 번쯤 읽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사실 대한민국은 무역 석택에 여기까지 왔어요. 무역이 없다면 대한민국도 없고 여러분들이 매일 관심을 갖는 투자도 사실은 불가능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노골적인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 방향인 것 같다라는 답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곳곳에 나오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괜찮아요. 이 책에서 나오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이러한 상황에서 되게 야무지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방어적이지만 항상 기회를 엿보는 그런 나라로 묘사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식의 위상을 갖나라는 생각도 이제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미래를 준비한다면 읽어보자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을 하지만 항상 그것을 뛰어넘는 현실 앞에서 좌절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책에서 포괄하는 그 범주 내에서 대부분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한껏 자유도를 높인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책 중간중간에 있는 아름다운 문장들이 참 많아요. 정말 그것만 따로 이렇게 형광펜으로 줄 쳐가지고 어디다 묶어놓고 한 번씩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출판사에서도 그것만 묶어서 내도 아마 격언집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읽는 맛도 있고 재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뻔하지 않다. 가르치려고 들지 않다라는 내용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트럼프 이후의 질서, 원제는 무역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쨌건 이제 가을입니다. 점점 시원해지고 있어요. 빠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제 부지런히 또 1년 독서 게이지를 채울 때가 됐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